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부동산 민심이 폭발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집값에 무주택자는 절망했고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이 늘어나면서 집을 가진 사람들의 불만도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까지 터지면서 국민들은 공분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그리고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된 부동산 문제, 과연 해결책은 있는 건지 지금부터 특별히 보신 두 분의 고수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전 금융감독 원장이신 김기식 더 미래연구소장, 김연아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이슈를 꼽아보자면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최근에 가장 좀 뜨거운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다주택자 세금일 겁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좀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현실화될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인 상황이고 여전히 이 불확실성이 좀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결과적으로는 뭐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하는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 이게 현실화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은 그 부동산 그 다주택자의 그 양도세 중과 유예가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매우 강한 반대 그렇죠. 입장을 취하고 강경하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대선 이후 상황이 되면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듯이 그 유예 제도를 다시 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면서도 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정 기간 유예를 해줬습니다. 이미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집값 상승 기대 때문에 팔지 않고 그냥 버텨왔던 셈이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내년 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소위 상승 기대감이 없을 경우에는 다주택자들도 투기성으로 보유했던 이제 집들은 내놓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그런 이제 매물 유도라는 차원에서는 중과 유예를 다시 한번 일정 기간 부여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충분히 고려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아마 그것이 정책으로 채택돼서 입법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현 정부 내에서 좀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고 이재명 후보도 일단 뭐 설득은 해보겠지만 안 되면 이제 선거 이후에 좀 추진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좀 추진할 의사를 계속 강하게 좀 밀어붙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명칭을 좀 저희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예라고 하는 것은 양도세를 내는 시기를 조금 뒤로 밀어준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겠죠. 과거에 정부가 양도세율을 높이면서 시행 시기를 좀 늦췄던 것은 사실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일시적으로 법 시행을 이제 유예하면서 일시적으로 감면해주는 효과가 있는 건데 이미 정부는 양도세율 과표 조정을 다 인상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지금에선 유예가 아니라 사실 엄격히 말하자면 일시적 감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만약에 일시적 감면이라고 하면 두 번째 이게 이제 어떤 명분이 있느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완전히 뭐 실패로 인정하고 전환하는 거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네. 한시적에 또 조건이 붙었죠. 부동산 가격이 하락기에 있을 때는 과거와 같이 상승 기대감 때문에 양도세를 깎아줘도 안 팔던 것에 비해서 매물을 내놓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사실은 두 가지의 상반된 의견이 팽팽합니다. 네. 하락기를 접어들었다. 이제 정부를 중심으로 그런 의견이 있고 초입에 민간 연구소에서는 뭐 내년에도 여전히 좀 상승할 거다 이런 의견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대선 이후더라도 만약에 그럼 내년에 하락기에 도입하지 않으면 상승세가 이어지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걸로 보면 글쎄 되게 불확실한 정책, 불확실한 공약이라고 생각이 되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좀 연계되는 측면이 없어서 네. 오히려 좀 선거를 의식한
표를 의식한 좀 제스처에 가까운 공약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스처에 근데 이제 가깝다. 저희는 네. 이제 정책 전문가들이니까 정책하는 사람이니까 정책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김연아 전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면 아무리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를 해주던 정확한 표현을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이미 시행됐기 때문에 네, 유예가 일시적인 아니고 이제 감면이 일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세금 감면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생겨날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면 아무리 뭐 유예를 해주든 감면을 해주더라도 집을 팔지 않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책의 목적이라는 게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든 유예를 해주는 것의 목적은 다주택자를 이제 집을 팔게 해줄 수 있는 일종의 퇴로를 열어주는 의미가 있는 건데 그리고 그거는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기대감이 없어야만 그것이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책이라는 거는 효과, 목적을 갖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 그런 정책을 취해야만 그 정책이 갖고 있는 효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내년에도 계속 부동산이 상승한다. 그러면 중과 유예를 감면을 해줘 본들 팔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상황에 맞게 실용적으로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맞다. 이게 사실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정책과 공약의 내용인 거죠. 이제 내년에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결국은 이제 시장 안정이라고 하는 그렇죠. 네.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명제인 것 같지만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저는 시장 안정이라고 했을 때 과거보다 지금 보유세 현실화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도 굉장히 많이 물고 있는데요. 예. 저는 일시적으로 감면이 아니라 다주택자에게 있어서 양도세를 이제 완화해도 충분히 보유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정말 정부가 시장 안정화, 특히 매물이 나오는 걸 유도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내년에 가격 상승, 하락에 관계없이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는 완화하는 것, 그러니까 좀 세율을 낮춰주는 방법은 분명히 시장에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윤석열 캠프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네. 또 이제 우리가 더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해야겠지만 지금 부동산 관련 세금은 양도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공시가격 문제도 있고 종합부동산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합적인 틀에서 지금 봐야 되는데 이제 후보들이 선거 공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어제는 이재명 후보께서 취득세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감면이라기보다는 취득세를 좀 깎아주는 그 구간이 넓어진다는 워낙 그동안 거죠. 집값이 네, 많이 올랐기 올랐고. 때문에 좀 상향 조정하는 겁니다. 뭐 저는 그거는 깎아주는 게 아니라 어떤 정부 정책이든 정부 정책에 의해서 지금 집값이 올랐는데 저는 기준을 조정해 주는 건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집값이 되고요. 올랐기 때문에. 예. 그런 것과 관계없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는 보유세 부담은 낮지만 거래세 부담이 크다는 건 모든 보고서에서 나오고 있는 공통된 지적 사항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취득세를 단순히 기준을 높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조금 더 낮춰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얘기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에 대한 얘기인 거고 네, 윤석열 후보는 이제 다주택자의 양도세 전반에 대한 어떤 개편이나 개선을 좀 요구하는 흐름이 있는 것을 봤을 때 뭐 방향성은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양도세를 좀 부담을 줄여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좀 마련해주자라는 취지는 똑같은 것 같은데 방법론적으로는 뭐 미묘한 차이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네, 좀 하나씩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예, 예. 우리 김연아 전 의원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내년의 부동산 시장의 전망은 저는 이제 우리 김연아 전 의원님은 부동산 미시정책 전문가신데 저는 금융 쪽에서 보면 거시적으로 보면요. 네네. 지금 금리 인상이 될 거고 네. 그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 유동성이 줄어들겠죠. 줄어들게 예. 되면 부동산은 당연히 저는 뭐 하락기에 들어간다. 내년 부동산은 오히려 상승 문제가 아니라 하락하면서 일부 지역에 있어서 급락이 발생할 경우에 그게 곧 주담대,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의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정도의 이자 부담이 상황이라고 커지니까요.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거시적인 부분도 있고요. 지금 또 하나는 가장 큰 문제는 대선이 되면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아예 이제 뭐 일시 유예가 아니라 종부세 자체를 재산세랑 통합하겠다든지 네. 아예 그 양도소득세 자체를 다주택자 중과를 아예 없애겠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부동산이라는 건 심리가 반 이상이거든요. 야, 이거 좀만 기다려 보면 이제 세금 줄어들 수 있으니까 집 팔지 말고 그냥 버텨볼까? 이런 심리들을 주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예측되고 있는 어떤 매물을 내놓고 예. 시장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를 막게 됩니다. 부동산은 반 이상이 심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기다리거나 이제 관망하겠다는 그렇죠. 심리 자체가. 네네. 그런 점에서는 일단 우리가 양도세를 거래세라고 볼 거냐에 대해서는 좀 세금 전문가들은 다 대부분 다 부정적이죠. 왜냐하면 거래세라고 하는 거는 거래에 따른 취득세 같은 것들 우리가 거래세라고 하고요. 양도세라고 하는 건 소득세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부동산 가격이 서울 지역에서 많이 오르다 보니까 뭐 5억, 10억씩 집값이 네, 올라서 양도 차익이 생기죠. 그 종부세가 뭐 몇백만 원 혹은 1,000만 원 이상 인상됐다 얘기를 하는데 5억, 10억이면요. 일반 우리 기자님 포함해서 일반 소득세,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하면은 43%의 소득세를 물어야 됩니다. 그런 열심히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세에 비하면 지금도 이 소위 집 갖고 그냥 집값이 올라 생겨난 소득에 비해서 매기는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도세라고 하는 것이 무슨 그냥 갑자기 집을 팔고 사면 무조건 세금이 물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취득한 가격 대비 집값이 많이 오르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조세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소득이 생기면 그것이 근로소득이든 자산소득이든 부동산 소득이든 간에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걸 마치 잘못된 세금 정책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강남에 계신 수십억 자산가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지. 저는 집 없는 전세 세입자입니다만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수억, 5억, 10억씩 재산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만 정책적으로 일정 기간 부동산 매물을 유도해서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필요한 시점 혹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퇴로를 좀 열어줘야 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일시적으로는 이런 조세정의적 관점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한 1년 정도를 네. 유예 내지 퇴로의 시간을 감면해줘서 주자. 뭔가 좀 물꼬를 터주는 이런 정책적 유연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너무 정책을 경직되게 하지 말자. 이런 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입장인 거죠. 의원님도 생각이 근데 있으셔서. 이제 저는 부동산의 네, 양도소득세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양도소득세가 순수한 거래세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소득은 단순히 그 돈을 갖고 있다고 해서 보유세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동산은 보유에 따른 여러 가지 세부담을 내고 있고 과거에는 그것이 미미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현실화하면서 또 현실화 속도를 굉장히 지금 빠르게 하면서 각 지금 집을 가진 주민들이 재산세,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뿐만이 아니라 재산세에 관련해서 많은 부담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건강보험료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항목에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대해서도 부담이 커지죠. 많이 부담이 커지고 또 제척을 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단순히 저는 양도소득세를 그렇게 돈을 번 사람 한두 사람의 예를 갖고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과거보다 이제 보유세 현실화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양도세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소득세의 기준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소득을 해서 5억을 벌었을 때 네. 43%를 내는 것처럼 저는 그 정도 수준으로 내추자는 거지. 이게 지금 양도소득세를 하나도 물리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깐. 양도소득세를 43%로 낮추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양도소득세는 아니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대 최고로 해도 양도소득세는 20%대입니다. 아닙니다. 네. 무슨 소리세요? 지금 다주택자는 다주택자는 중과되지만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네, 80%까지 중과를 말씀하시는 양도소득.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그건 중과 얘기고요. 윤석열 후보가 네. 얘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일단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부분을 일반 세율상에서 가져오자는 거고요. 지금 양도세 세율도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내 집 마련을 해서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자산보다는 주택자산을 자기 가계의 자산으로 갖고 있는 가구가 70%, 80%에 이릅니다. 그러면 서민들이 겨우 자기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집에 있어서 그 집을 팔아서 조금 더
넓은 집으로라든가 좀 더 좋은 주택으로 이동하려고 하면 그 집에서 생기는 양도 이익이라는 게 사실 일정 부분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는 양도세 체계를 기존의 중과와 벌금의 형태에서 일반 소득 체계와 또 집을 자산으로 갖고 있는 실수요자들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 양도소득세를 인정해 주는 방안으로 가자라는 측면에서 큰 틀의 조세 개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현재 네.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어쨌든 현재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특히 3주택자 이상자에 대해서는 최대 75%의 세금이 물어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지방소득세까지 예. 들어가면 80%대 세금이 물려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대상이 되신 분들은 그런 고민을 하시는 거죠. 양도 차익이 뭐 예를 들어 10억이 생기면 이걸 8억 넘게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걸 과연 부담을 하면서까지 집을 내놓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거고 그게 앞서 소장님께서 말씀 주신 앞으로 정권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니까 조금은 더 기다려보자라는 뭐 그런 심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저는 이 방송을 보는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할 텐데요. 네네. 저도 우리나라 지금 집 없는 사람이 50%입니다. 절반이죠. 예. 저도 집이 없고요. 집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나도 종부세 대상 좀 돼보고 그 중과 좀 당해봤으면 좋겠다. 도대체 우리나라의 2주택, 3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액이 수십억 이상 되는 분이 도대체 몇 분이나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대선을 앞두고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먹고 살기 힘들고 예. 거의 지금 파산 직전에 있는 우리 자영업자들 문제 다 내비두고 네. 우리나라 국민의 1%도 안 되는 이 다주택자 양도세,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자만 다 해도 한 2%밖에 안 되고 그 중에서 다주택자 해봐야 1% 정도 내외인데 네. 이 문제를 갖고 마치 대한민국의 미래, 대선의 모든 것들이 이 문제에 걸려 있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수많은 국민들은 좌절감을 느끼겠죠. 저는 그런 점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금의 중과만 얘기하지 말고 그분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부동산 자산의 상승을 가져갔는가라고 하는 점을 좀 봐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독특하게 물론 저는 김연아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꼭 자산을 집으로 갖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외국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이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되게 자산을 금융 자산으로 해서 그것이 자본시장을 네. 통해서 산업과 연결되도록 많이 자산 운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부동산 자산 비율이 거의 3분의 2 이상이 될 정도로 그렇죠. 부동산 보유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이라는 뭐 표현이 있을 정도로 예, 그것이 굉장히 이제 지금 크죠. 이런 어떤 예. 왜곡을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히려 정책적으로 보면요. 한 집 하나 달랑 있는데 수십억짜리야. 근데 세금 많아져.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외국 같으면 그런 집을 활용해서 소위 영목이직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같은 이제 주택연금이라고 하는데 그 집을 담보로 해서 그거를 앞으로 몇십 년 동안 노후 한 20년 동안 네. 1년에 뭐 1,000만 원, 500만 원씩 계속 돌려받으면서 그걸 갖고 세금 내고 하면서 나중에 이 집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노후 소득으로 활용하면 되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인데 물론 주택연금 제도가 네. 있긴 합니다만 네네. 그게 9억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정책적으로 고려한다면 이 주택연금의 가입 자격 기준을 없애서 소위 강남에서 똘똘한 한 채라고 얘기하는 수십억 아파트 가지신 분들이 세금이 부담이 되면 그걸 그 집을 거주하면서 예, 주택연금으로 네. 해서 거기서 노후를 생겨나는 준비하는. 소득으로 세금 내고 본인의 노후 생활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 가지 통계를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세대가 어느 세대일 것 같습니까? 70대입니다. 우리나라 80대 가구주의 30%가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30대 가구 소유율, 주택 소유율보다 80대가 훨씬 더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노후가 되면 주택을 팔거나 혹은 이런 금융 자산으로 돌려서 사셔야 되는데 그때까지 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젊은이들은 집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이 자산 운영 행태나 어떤 부동산 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면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렇게 문제를 잘 알고 계신 분이 문재인 정부 처음 출범했을 때 그럼 왜 부동산 개혁을 그런 자산 시장의 큰 틀에서 개혁하는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고 결국은 다주택자들을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몰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결국 그 피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주택자가 1%라고 뭐 종부세 1%라고 얘기하시면 저는 그건 팩트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종부세를 부과받는 주택이 1%고 그 주택에 사는 사람 소유주 찾으면은 지금 10%가 넘는다는 통계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가구 단위로 보면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건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그럼 여태까지 뭐 했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배 문제 이거 저는 인식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일시에 어떤 벌금 형태나 세금을 압박을 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서서히 세금은 현실화하면서 하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을 연금화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연착륙할 수 있는 또 제도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비판도 가질 수 있죠. 주택을 가신 분들에게 연금으로 노후 생활을 하게 해주겠다라는 얘기는 결국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30대, 40대도 노후를 위해서 주택을 하나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것, 특히 지금 저희는 노인의 빈곤율, 노인이 집을 갖고 있는 비율도 많지만 노인의 빈곤율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서 사실은 노후에 충분한 어떤 생활 자금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공무원이었다든가 선생님이었다든가 이렇게 퇴직연금이 나오는 사람들 빼놓고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특히 지금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은행에서 대출이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하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자기 집을 담보로 맞습니다. 주택 대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불충분한 특히 중간 계층이 비빌 언덕이었다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여태까지 그렇게 유지해 왔는데 이것에 대한 사후 대책이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집을 갖고 뭘 했던 사람들을 다 일시에 나쁜 사람을 만들면 솔직히 지금 모든 국민들은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노력해서 집값이 올랐나요? 아니죠. 그래서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상당 부분 정책의 실패가 집값을 올리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지금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그 세금을 완화하는 이유도 이 시장의 유연한 안정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세금 개편도 이것이 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유세는 꾸준히 올리자. 다만 속도를 조절하자는 거고요. 다만 보유세가 현실화율이 낮았을 때 주었던 거래세 세율은 이제 정상화하자. 아마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자는 것은 민주당 안에서도 저는 다른 이견이 없다고 생각이 그럼요.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양도세율이 적절한가? 뭐 집값이 올라서 얼마의 소득을 갖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조세의 큰 틀에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해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저는 예. 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실패한 게 아니고요. 저는 핵심은 잡을 수 없는 집값을 잡겠다고 한 것이 모든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건데요. 우리가 그 저금리 기조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게 지금 5년 이상 유지되고 있거든요. 거의 뭐 1.5% 지금 그 금리 밑으로, 유지를 했으니까요. 네. 이 정도 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난 5년 동안 다 부동산 버블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이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전 세계가 소위 이 유동성 공급을 그 많이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돈을 많이 시중에 풀게 되는 뿌렸거든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게 부동산 버블이 생기게 돼 있고요.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만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뛴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뛴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금이라든가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이렇게 거시적으로 유동성이 많아지는 국면에서는 어떤 정책으로도 집값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산 버블이라는 게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제일 잘못한 것은 잡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 게 제일 잘못한 거고요. 세금 정책으로 부동산을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참여정부 때도 제가 제일 많이 싸웠던 일인데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 장기간에 걸쳐서만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또 하나는 그거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생겨난 소득에 대한 자산 소득에 대한 자세라는 조세정의적 관점에서의 어떤 세금 정책으로서 세제로서 봐야 되는 거지 이걸 세제를 부동산 정책에 수단화하는 이런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라든지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정책의 일관성 혹은 정책이 바꿨을 때 국민에게 줄 수 있는 혼란 등을 이유로 해서 각종 정책의 변화를 좀 피하는 듯한 인상을 좀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후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게 분명하고 실패했으면 원인을 제거하고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는 분명히 문재인 정부 초기에 세금 위주의 정책에 대한 어떤 실패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현재 최근에 보여지고 있는 주택 공급에 대한 어떤 선회에 대해서는 조금 속도를 내려는 흐름을 또 문재인 정부에서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도 사실은 좀 왜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문재인 정부하에서 공급이 부족해서 이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풍부한 유동성이 있을 때는 집값은 무조건 오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겨난 문제이지 공급만 놓고 생각하면 준공 기준으로요. 문재인 정부 1년 평균 주택 공급량이 53만 호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한 45만 호였고요. 이명박 정부가 36만 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보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량이 더 많습니다. 자, 주택 공급으로 집값을 잡았던 역사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딱 한 번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200만 호 공급을 했습니다. 네네. 지금 200만 호라는 게 그 당시 기준으로는 전체 주택 물량이 20%라고 에 해당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량이었고 무엇보다 분당을 통해서 강남의 수요를 대기 수요로 뺐습니다. 그러니까 분당에 당첨받기 위해서 강남 집을 사면 분당에 청약을 못 하니까 강남의 대기 수요를 만들면서 상당한 오랜 기간 집값 안정을 했는데요. 그 뒤로 부동산 공급을 했다고 해서 상승기에 집값이 잡힌 예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급을 제대로 안 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라고 하는 거는 통계적으로 사실이 아닌 얘기이고요. 내년에 부동산 시장의 전망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1기 신도시가 분당, 일산 이런 데고요. 그렇죠. 2기 신도시를 발표했던 게 어디냐면 참여정부 때 했습니다. 3기 신도시를 누가 발표했냐? 문재인 정부가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태우 정부 이후에 대규모 신도시 방식의 물량 공급은 다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라고 하는 민주당 정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 그때 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택 공급하고 부동산 가격 간의 상관관계가 그렇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물론 공급을 안 할 수는 없죠. 당연히 꾸준히 해야만 하는 건 맞는데도 불구하고 공급 문제 때문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내년 이후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도 공급이 늘어나서가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가 금리 인상으로 가면서 자산 유동성이 축소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자산 버블이 전체적으로 꺼지는 이런 상황으로 갈 거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는 것이 공급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떠세요? 일단 저는 의원님? 동의하지 않고요. 공급과 가격 간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경제 원론 자체를 부정하는 거라고 수요 공급 생각됩니다. 곡선을 저희가 흔히 네, 생각하게 뭐 마련이긴 저는 그건 좀 한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준공기준 통계를 말씀을 하시는데 문재인 정부의 특징은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통계를 선별한다는 겁니다. 공급 통계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인허가 통계가 있고 네. 분양 통계가 있고 준공 통계가 있습니다. 네. 보통 아파트를 많이 짓는 대한민국에서 공급이라고 하면 인허가를 받고 적어도 한 3년 이상이 완공될 때까지 소요가 걸립니다. 되죠. 예, 한 4년 정도 잡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준공이 많다는 건 언제 인허가를 했다는 걸까요? 박근혜 정부 정부입니다. 때? 네. 박근혜 정부보다 MB 정부가 적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준공이. 왜 그렇습니까? 노무현 정권 때 인허가가 적기 때문에 MB 정부 때 준공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전 정부의 인허가가 그 다음 정부의 준공이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도시 계획 모두 다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거 맞습니다. 근데
아까 공급이 뭐 부족한 게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일단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네. 아까 또 이게 유동성 공급 때문에 또 막을 수가 없는 거였다라고 하면 오히려 역으로 정권 초기 때 신도시를 발표하셨더라면 어땠을까? 저는 이렇게까지 폭등하지 않았을 겁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정부 초기 때 신도시를 발표하고 초기에 공급 대책을 수립했더라면 저는 실패를 인정 안 한다고 하시면서도 인정하신다고 하면서도 또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번복해서 하시는데 내부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명백한 건 반대로 그러면 지금 정책 핑계를 대지 않고 유동성만을 핑계로 이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저는 정부가 그 유동성 관리를 잘못하고 가격 상승을 오히려 더 부채질하고 풍선 효과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시장의 비판에 대해서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물론 우리 정부 초기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IMF 경제 위기 뒤에 하신 말씀이 취임식에 이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실 겁니다. 그 고통의 기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고 따라와 주시면 제가 반드시 대한민국 경제를 회복하겠습니다라고 했고 그게 국민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에 지금 자산 유동성 시장상 부동산 가격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서민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서민들에게 집을 많이 공급해 드리겠고 또 이런 부동산 폭등으로 해서 생겨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세금을 잘 매기겠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죄송합니다. 시간을 견뎌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으면 아마 국민들께서도 이렇게 분노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아까 수요와 공급, 주택 공급이 이 부동산 폭등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걸 경제학 원론을 무시하는 말씀이다라는 말은 경제학 원론적으로 틀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주택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상품처럼 집에 살기 위한 주거용으로 수요 공급이 조절되는 측면이 있는 건데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현상들인데요. 주거가 주거용이 아니고 주택이 자산 운영의 수단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주거의 수요의 측면이 아니라 자산 운영의 수요의 측면에서 부동산이 운영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집을 꼭 갖고 싶어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집 마련의 꿈도 있지만 소위 자산 운영의 관점에서 집 가진 사람들이 몇 년 지나고 나면 자기가 평생 벌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가는 것을 지켜보기 때문에 나도 집 마련해서 자산 운영을 자산 소득을 얻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적 상황에서 당연합니다. 저는 모든 정책에 있어서 가치를 지향하더라도요. 국민의 욕망, 이익, 시장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걸 인정하고 어떻게 잘 정책적으로 조절해가면서 할 거냐라고 하는 점에서는 문재인 정부 정책에 있어서 일정한 아쉬운 점이 있고 반성할 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는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리는 거는 우리 김연아 의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공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 20년 동안의 우리나라 부동산의 등락을 지켜보시면요. 이 자산 운영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 자산 유동성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가장 공급과 친화적인 정책을 취했던 이명박 정부 때 강남의 집값이 반토막이 난 적이 있고요. 이른바 용인이나 그 일산 같은 데는 집값이 60%까지 폭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랬냐?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오면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신용경색과 자산운용 시장에 경색이 발생하니까 즉각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 전 세계적으로 다 폭락했습니다. 저는 이런 거시적인 요소를 두고 미시적으로 세금 정책이나 공급 정책이나 어떤 투기 지역 지정 같은 미시적인 정책을 취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네, 의원 말씀을 좀 들어보고 네.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일단 공급 정책은 특히 한국은 집 짓는데 한 4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게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일부 공급이 이게 수요 공급의 작동 원리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실 만큼 오해할 만큼 이게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굉장히 앞을 내다보는 정책, 예. 경험 있는 전문가가 정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김현미 장관님 국회에서 3년 내내 공급 부족하지 않다고 하시더니 급기야 그만두시기 전에 집이 빵이라면 자기가 밤새 빵이라도 굽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공급 부족을 인정 안 하시는 건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또 하나 아까 소장님도 인정하셨지만 대통령께서 잡을 수 없는 가격을 잡겠다고 호언장담하신 거가 정말 잘못했다. 그렇습니다. 아쉽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정말 잘못하셨습니다. 네. 지금 울분을 토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에 분노하고 있는 상당수는 그때 대통령의 말을 찰떡같이 믿고 집을 사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기다려달라는 그런데, 말을 믿었다는 그렇죠. 거죠. 더군다나 대통령이 임기 한 3년 차까지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얘기를 계속 하셨고 시장에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그걸 믿고 있었더니 정말 하루아침에 집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이 현상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정부의 책임이 없습니까? 네. 정부의 책임이 아니, 있죠. 그러니까 아쉽다고 얘기하실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거꾸로요. 문재인 대통령이 잡을 수 없는 집값을 잡겠다고 한 것이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내년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게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내가 집권하면 부동산 세금 정책 전면 개편해서 종부세 없애고 해가지고 할 터이니 집 가진 사람분들, 다주택자 분들 그냥 안심하고 집 갖고 계세요라고 했다가는 아마 근데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반대의 실패를 겪게 될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금 집을 팔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집값이 크게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저는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재산세 깎아주셔야 됩니다.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어디서 돈이 나서 세금을 더 냅니까? 그러나 지금 정부의 보유세 로드맵에 의하면 집값이 떨어져도 과표 현실화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세금은 지금 현재 수준이거나 아니면 더 높아집니다. 김연아 의원님,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시지가 현실화율이요. 지금 단독주택은 60%고 아파트는 70% 아닙니까? 아직도 시가에 비해서 공시지가라고 하는 게 괴리가 60% 있다는 70%밖에 안 되고요. 근데 무조건 소장님, 현실화율을 그 공시과 높인다. 현실화율을 네. 국민들이 정부를 속여서 낮추게 된 겁니까? 정부가 처음부터 조사할 때 그런 격차를 뒀던 겁니다. 네. 그러면 그건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 이전 정부부터 아니요, 쭉 그렇죠. 왔던 옛날서부터 거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천천히 하자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단독주택 로드맵이 갖고 있더라도 있는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해서 과표현실화율이 낮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 네, 사람들한테 갑자기 과표현실화율을 높인다고 하면서 특히 단독주택은 가격이 많이 오르지도 않고 거래가 잘 되지도 않아서 처분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그럼 내년에 과표 현실화율이 맞지 않다라고 해서 집값이 폭락하고 경기가 안 좋은데도 세금을 올리시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그게 아니라 그렇게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전문가께서 내년 이후에 집값이 아니죠. 내려가면 당연히 아니요, 아시죠? 당연히 집값이 보유세는 내려가도 내려가죠. 과표 현실화율이 낮으니까 단독주택을 현실화하면 올라가죠, 소장님. 아니 그거는 가격 폭의 하락 폭이 커지면요 당연히 보유세도 내려가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재산세나 종부세 소위 인상률이 높은 이유도 집값이 많이 상승했으니까 당연히 세금 보유세율이 올라간 거고요. 집값이 내려가면 당연히 보유세율은 내려가죠. 아무리 공시가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상승한다 하더라도 집값의 등락폭만큼의 영향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내년 이후에는요 보유세가 올라가는 문제는 거의 저는 이슈에서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까스 말씀드립니다만 내년 이후에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오히려 너무나 급격히 급락해서 그것이 가계부채 문제로 이전돼서 가계문제, 부채 문제가 폭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킬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될 거다. 그다음에 이 주택담보대출을 한 우리 중산층 이하 이 서민들의
가계부채 문제로 인한 소위 신용불량자, 연체자 발생, 대량 발생을 어떻게 막아줄 거냐라고 하는 금융정책적인 고려가 부동산 문제에서도 저는 훨씬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에 그렇게 폭락을 지금 예견하고 계시는데 폭락 안 되게 해야죠. 폭락을 어떻게 안 되게 합니까? 네.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전 취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네. 저기 가격 폭락이 안 되면 정부 정책으로 폭락이 안 되면 재산세는 올해보다 높아지겠네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자산 유동성 시장의 효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내년에 경제 운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를 어느 정도로 우리가 조절할 거냐. 예를 들어서 저는 내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코로나19 2년째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제도 예약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소 인플레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금리 인상 속도를 지나치게 빨리 가져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거는 경제 전반에 주름을 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면 부동산 시장의 폭락을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어떤 사고 파는 매도 매수 이 부분을 정부가 개입할 여지는 없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시 유동성이기 때문에 그 거시 유동성과 관련해서는 통화 정책이나 금융 정책상의 고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절을 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들을 정부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년에 네. 금리는 생각보다 점진적으로 인상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네. 아니, 그쵸. 그거를 제가 그렇게 단정할 돼야지 수는 없죠. 그건 충격을 아니 그렇게 지금 금융통화당국이 하는 아까 거지만 폭락을 막으려고 정부가 노력할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대화해야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금통위와 충분한 대화를 해가면서 그건 단순히 부동산만이 아니고 코로나19 이후에 경제 제도 예약을 위해서 어떻게 거시 정책을 우리가 운영해야 할 거냐라고 그렇죠. 뭐 하는 문제와 기준금리라는 게- 관련해서는 그래서 정책적인 시장에서 협의가 되게 필요하겠죠. 혼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금리를 급격하게 못 올릴 거라고 시장에서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집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집을 상대적으로 안 산 거에 대한 기호비용에 대한 격차가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년에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데 양도세를 조금 일시적으로 감면한다고 해서 매물을 내놓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건 거시경제학자와 미시경제를 보는 사람들이 협업을 해야 됩니다. 특히 부동산은 굉장히 종합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시경제에서 큰 틀을 갖고 움직이실 때 그것이 부동산 시장에서 미세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시장 전문가들과 또 미시정책을 보시는 분들하고 반드시 의논을 하셔야지 단순히 거시경제 차원에서 얘기하신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거기에 따라오지는 않는다는 근데 거죠. 이제 그건 김연아 의원님께 저는 이렇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별다른 정책을 취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팔겠다는 물량은 넘쳐나는데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중단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시장의 시그널이 된 겁니다. 올해 2번에 걸친 금리 인상을 하니까 사실 그 정도가 집가진 다주택자, 강남에 집가진 분들한테 그 정도 금리 인상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무 효과 없죠. 그 정도 이자는 다 낼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부동산이라고 한 건 반이상의 심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이게 금리 인상이라는 게 앞으로 계속 금리 인상 추세로 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시장의 시그널을 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자산 운영에 있어서의 위축을 낳게 됩니다. 네. 이미 그 신호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다른 정책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있고 팔겠다는 사람은 나서는데 사겠다는 사람은 없다. 왜? 내년 이후에 집값이 내려가겠다라고 사람들이 이미 기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효과로 인해서 내년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겠죠. 근데 이 심리적인 요소는 실제보다도 훨씬 더 증폭돼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야, 이거 집값이 폭락할지도 모르겠구나라고 하는 네.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막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집값이 폭락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김연아 의원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때 강남의 집값이 60%, 50% 떨어질 때 불과 2년 만에 폭락했거든요. 저 용인의 15억짜리 아파트가 5억 7천만 원까지 떨어지는데 2년 만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폭락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대비가 필요하다 말씀이신 그때는 거죠. 리만 브라더스라고 하는 글로벌 거시경제에 큰 충격이 있었던 거고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무런 제스처를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시장이 안정화되는 게 금리 인상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4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취했던 정책의 효과는 지금 하나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시는 건지. 두 번째, 거시경제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시장이 위축되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요. 그건 정책의 효과가 아니라 그게 시장 기능입니다. 시장은 네. 가만히 놔두면 거시경제 변화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자기네들이 최적화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가장 간과한 게 바로 그겁니다. 정부가 오죽하면 국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지만 이미 해놓은 것들 때문에 저는 시장이 골병 들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는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시경제의 변화의 틀에서 특히 이렇게 유동성 증가에 의해서 가격이 오를 때는 거시경제 변화에 따라서 시장이 적응하는 시장 기능이 작동한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오히려 정부에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네, 소장님께 근데 요 응답만 좀 듣고 저희가 시간 네, 관계상 이것만 네.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와 참여정부의 불행은 뭐냐면 쓸 수 있는 정책을 쓸 수 없는 한계에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요한 거는 소위 부동산이 폭등할 때는 소위 거시정책을 썼어야 되는데 참여정부는요. 2003년도에 카드 대란이 난 뒤에 금리 인상 카드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역시도요.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지금 금리를 인상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만 놓고 보면 금리 인상을 통해서 단계적 점진적 인상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경제 전반이 어려운데 부동산 잡겠다고 금리를 인상했다가는 정말 경제가 폭락할 수 있으니까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시기에는 정부가 공교롭게도 이런 거시정책적 수단을 쓸 수 없는 경제적 환경에 있었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좀 더 제가 두 분을 모시고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저희가 할 얘기가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새해 한번 다시 좀 모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좀 두 분 모시고 두 분의 의견과 또 주장들을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도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아쉬운 시간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풀어야 될 얘기도 많고 그동안 진행된 얘기에 대한 복귀들도 더 세세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약속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 김연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